자, 드디어 자본시장법 강의 시간이 왔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자본시장법은 고득점 하기에 좋은 과목입니다. 그냥 단순 암기 문제가 많고 숫자 뭐 이런 거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기본서 양이 상당히 많을 뿐더러 법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원칙과 예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 쟁점이죠. 그것만 알면은 고득점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서 갖고 계신 분들은 기본서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내용이 산만하고 또 예외가 많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양에 좀 질려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최근 3년의 기출문제, 그 다음에 그 이전의 기출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된다, 요걸 좀 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맞춰가지고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 대응인 파트가 작년하고 달리 문제 수가 법규에서 10문제가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이 우리 뭡니까 대응인 파트가 10문제였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20문제로 늘어났습니다. 그 대신에 영업실무라는 과목이 없어지고 그거는 나중에 투자 권유할 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텐데, 하여튼 다른 과목에 있던 게 조금 줄어든 대신에 법규가 10문제가 늘어났어요. 상당한 변화입니다. 그러면 일단 어지간한 것은 다 출제가 가능하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쭉 흐름을 보시면은 서론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금융투자 상품 파트. 그 다음에 여기와 곁들여 가지고 금융투자업 관련되는 거. 근데 이 금융투자업은 적용이 배제되는 게 이제 무조건 출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인가와 등록과 관련해가지고 또 무조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두세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파트가 있는데 전문 투자자 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목에서는 출제가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닌데, 우리는 이제 문제 수가 많으니까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융위 규정에 요게 자산 건전성 파트라는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순자본 비율이라는 이 파트가 있는데, 요거는 전반전하고 후반전으로 나뉘는데 요거는 무조건 두 문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요것도 한 문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전이라고 하면 한 5년 전쯤을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우리 그 기본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까 자본시장법 쫙 다 설명하고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1장부터 또 금융위 규정을 쫙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책이 자본시장법 먼저, 금융위 뒤, 이런 식으로 딱 분류가 돼 있었고, 그래서 자본시장법에는 몇 문제, 금융위 규정에서는 몇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는 출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금융위 규정 파트입니다. 아주 뭐 시험의 보고라고 그러죠. 근데 한 5년 전부터 이제 우리 기본서 체계가 바뀌어가지고 1장 그러면 자본시장법 먼저 하고 그 안에 금융위 규정을 같이 서술하는 겁니다. 2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자본시장법의 내용인지 금융위 규정인지 알 도리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 책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본시장법하고 금융위 규정이 합쳐져 가지고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금융위 규정에서 몇 문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사실은 옛날 같으면은 금융위 규정인데, 이제는 그 전체 이제 문제수에 해가지고 이런 두 문제까지도 출제가 가능해졌다는 점. 요거 한 문제 이렇게. 예전에는 이거 두 문제 출제 못 했거든요. 문제수의 어떤 제한이랄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출제가 유력한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기타 해가지고 기타 건전성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것도 우리 시험에는 이제 한 문제 출제가 가능한 거죠. 문제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뭔가니까 업무 위탁, 그 다음에 위험 관리, 그 다음에 경영 공시라 그래가지고 숫자 외우는 게 나옵니다.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통영업행위규칙이라 그래가지고 6가지 금융업자가 지켜야 될 룰이 있는데 이게 중요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하고 직무윤리하고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대거 직무윤리로 옮겨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거를 빼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있기는 있는데 자기계약이라든지 뭐 이해상충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도 직무윤리하고 많이 겹쳐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출제자가 여기에서 출제를 하든 직무윤리에서 출제하든 그건 이제 출제자의 마음이겠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 2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다고 이제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매매업자와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지켜야 되는 룰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4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매매 중개를 할 때 지켜야 되는 룰이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불건전 영업행위라 그래가지고 요게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전형적인 행위하고 그야말로 불건전한 거. 요게 우리 기본서에 15가지 내지 20가지 정도 소개가 됐는데 뭐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신용공여입니다. 신용공여. 그 다음 네 번째가 투자자 예탁금 관리되는데 요 중요도 순서대로 말하면 거꾸로예요. 거꾸로요. 요게 제일 중요하고요. 요 거꾸로 이런 순서로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한 3문제 정도는 출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저는 지금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끝나면은 발행시장 공시라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정권 신고서 제도하고 투자 설명서 제도가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서 한 문제 출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문제 수가 배로 늘어났으니까 각자 한 문제 출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이제 유통시장 공시하고, 그 다음에 9번째 M&A가 이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는 별로 출제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요거 합쳐가지고 이제 한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까. 그 대신에 요런 부분을 출제할 때는 너무 어렵게 출제 안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험의 특징을 보면은 꼬아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딱 보면은 기본적인 거 있죠. 뭐 A는 B다. 그 대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짤막짤막하게 중요한 거 위주로 출제를 하지. 무슨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출제한다든지 그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만 우리가 잘 파악을 하면은 굉장히 고득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유통시장 공시하고 M&A는 이제 출제는 가능해졌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 요건 뭐 이런 정도만 공부하면 되는 거지 우리 기본서에는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그렇게 깊게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외시장은 여전히 출제 안 할 겁니다. 출제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요. 우리 기본서에 소개는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제가 관련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자 거래 있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관련해가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 요거는 요거 합쳐가지고 한 문제 낼 수도 있고 요거 따로 한 문제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내지 2문제 출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세 조정 행위가 나오는데 요거는 예전에는 그렇게 출제를 잘 안 했는데 이제는 제가 보기에 한 문제 출제될 것 같아요. 문제 수가 배로 늘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뭐가 있는 거니까 금융기관 검사와 관련되는 거 이건 무조건 한 문제 나오거든요. 굉장히 쉬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 조사가 있는데 요거는 옛날에는 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낮았는데 이제 우리 시험에 한 문제 출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해보면은 서른도 옛날에는 이거 출제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문제 출제가 가능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면은 얼추 우리가 20문제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냥 핵심적인 내용을 봐나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자, 그러면은 뭐 서론적인 부분은 이 정도 하고 관련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앞부분이 요거는 출제 안 할 거예요, 아마. 왜 도대체 자본시장법이라는 공용법을 만들게 되었느냐. 2009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럼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자본시장법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를 묻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0년, 2011년 그때 그 문제를 보면은
무조건 출제가 되었어요. 자본시장법 왜 만들게 되었느냐.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20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그 즈음에 우리 이 금융자격증 시험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또 한 1년 정도 이 부분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출제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모든 과목에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은 기본서의 가장 앞부분에 어떤 연역적인 이야기랄까 서론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거를 또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찝찝하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보기는 보는데 출제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옛날에는 열거라는 말은 특히 정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그 자본시장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정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뭐 이런 간투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별법들이 있었거든요. 개별 6가지 법을 합친 법을 우리가 자본시장법이라고 합니다. 그 자본시장법은 6가지 법을 합친 거예요.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권거래법인데 그러면 그 정권거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정권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무엇이 정권이냐? 이 개념이 이제 이야기인데, 요 정권거래법 2조에 가보면은 한 10몇 가지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요런 것을 정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반대해서 가면은 이 2조에 없는 것은 정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파악하기가 쉽죠. 무엇을 정권이라고 할 거냐? 파악하기가 쉬운데, 문제는 뭔가니까 정권회사가 새로운 종류의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없는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2004년, 2005년, 2006년 법을 먼저 바꾸고 난 뒤에 정권회사가 새로운 신종 정권을 막 발행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정권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포괄주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이란 말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전에는 어떤 정권을 거래하더라도 정권회사에서 그랬느냐, 선물회사에서 그랬느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약간 똑같은 상품인데 어디에서 거래했느냐에 따라서 법의 규제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들쭉날쭉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규제 차익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하는 일, 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능, 똑같은 매매를 했다, 똑같은 중개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똑같은 법을 적용하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것을 기능별 규제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이제 열거주의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는 이게 최소화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 요거는 업무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투자권유 대행인 제도가 도입된 것도 그 중에 하나죠. 보험은 설계사분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상품을 권유할 수가 있는데 정권은 그런 제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래서 막상 투자자들이 이제 온라인을 제외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투자자들이 시중에 나와서 거래하려고 보니까 정권회사는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은행보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정권 대행인 제도가 도입됐다.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조금 옛날 이야기입니다. 벌써 뭐 굉장히 그 판매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칸막이가 쳐져가지고 한 회사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외국 큰 회사에 대해서 경쟁력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반성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 회사가 6가지 금융투자업을 다 할 수 있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런 말 하는 거죠. 그 대신에 치명적인 또 문제가 발생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해상충이죠. 한 회사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게 자본시장법의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우리가 직무윤리 강의할 때도 그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 이것도 우리가 이제 제일 옛날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설명 의무입니다.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 상품이 위험한 상품인지도 모르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 왜? 정권회사가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를 굉장히 강화시켰고 뭔가 설명 의무를 제대로 못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회사가 손해배상을 져야 된다. 이제 법적 의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시장을 믿고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게 우리가 자본시장법이 법조문이요. 500조문에 가깝습니다. 정말 엄청난 법인데, 이 법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요 정도 기본적인 왜 만들게 되었는지 그런 베이스는 깔고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문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문제수가 적을 때는요, 출제자들이 이런 거는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문제는 출제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뭔가 하니까 금융위원회가 가장 최고 의결 기구고 중요한 일은 여기서 다 합니다. 이거 말고도 대여섯 가지가 더 있습니다. 총 한 7, 8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왜 굳이 정권선물위원회를 만들었느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일 거 아니에요. 요거 2가지입니다.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기구다. 회계에 대한 기준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감리를 하는 무서운 곳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2가지가 요거 가지고 뭐 한 문제를 만들지는 않겠지만 전체 지문 중에서 이런 식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기구는 금융위원회다 이러면 이거 틀리는 거죠. 그런 식의 문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가장 그 전형적인 문제가 숫자 바꾸는 겁니다. 요거는 위원이 5명, 요거는 위원이 9명, 이런 거 아주 뭐 서로 어긋나게 해가지고 출제가 이제 가장 많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행정부 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뭐 이런 것도 옛날 문제를 보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금융위원회다, 뭐 금융감독원이다, 요 이제 대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정선희 위원장은 겸임입니다. 요거는 별도로 임명하는 게 아니다. 요런 거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금융감독원은 이게 출제할 게 없는데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것 정도는 혹시 모르니까 지문 중에 요 정도는 알아놓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책이 예전보다 한 6, 7년 전보다도요 1.5배 정도로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별 희한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금감원만 하더라도 옛날 책에는 2페이지, 3페이지 가까이 할애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출제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골치 아파죠, 정말로.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돼. 지금은 우리 책에 보면 금감원이 한 페이지 정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출제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는 제끼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요거는 요거 하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굳이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공부하실 분들만 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제가 출제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는 뭐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 9명의 위원 중에 4명의 위원은 요 4사람은 당연직 위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말 황당하죠. 그렇다고 이게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야말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어쩌다가 출제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틀리라고 내는 문제, 의외타 문제, 그런 문제 유형인데, 외우실 분들은 거꾸로 외우십시오. 다음 중 금융위원회 위원은 중 4명의 당연직 위원이 있다. 아닌 것은 뭐 1번 기획재정부 차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정답이 뭔가 하니까 한국거래소 사장이에요. 그때도 요게 정답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전혀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혹시 의외타 문제 대비할 때는 요 4사람을 외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버거우니까 오히려 거꾸로 여기서 만약에 출제가 되면 이게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거꾸로 외우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공적인 기구고 우리가 자율규제기구다 해가 거래소가 있고 협회가 있고 또 여러분들 기본서 보면 여러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거래소도 한 문제 자주 출제됐습니다. 왜냐? 거래소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한 2, 3페이지 걸쳐가 객관식으로 출제할 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반 페이지도 소개가 안 돼 있습니다. 거래소가 출제할 게 없다는 이야기죠. 협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 우리가 요 정도만 보셔도 앞부분에서는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서론적인 이야기고 이제 금융투자상품 앞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특히 금융투자보다 금융투자상품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개념. 우리가 시중에서는 이 금융투자상품은 뭐라 그럽니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정권하고 파생상품을 합친 상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법적인 용어이고 어떤 학문적인 용어 뭐 이런 거지 우리가 현실적인 용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융투자 상품은 요거 두 가지 개념을 합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금융투자 상품이 아닌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은행의 예금이죠. 은행 예금을 우리가 비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양자의 차이가 뭐예요? 손실을 볼, 원금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금융투자 상품, 그렇지 않으면은 비금융투자 상품. 이건 누구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행 예금해 가지고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는 둘 다 원금 손실 가능,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투자성이라고 그럽니다. 둘 다 투자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죠. 둘 다 투자성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원금에 대한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는 거죠. 원금까지만 손해를 볼 수 있는 거고, 파생상품은 플러스 알파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초과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요게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권과 파생상품을 구분한다. 뭐 이러면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말도 또 하죠.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정권, 있다면 파생상품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생상품은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장내 파생하고 이제 장외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장내는 당연히 이제 거래소, 그 다음 요거는 거래소가 아닌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내 파생 상품은 꼭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정형화된 시장이니까 해외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 요것도 장내 파생 상품으로 분류를 한다.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ELS, ELW, DLS 이런 거는 파생 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 자본시장법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파생결합증권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증권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증권입니다. 속성은 파생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파생상품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증권의 일종이다. 요거는 이제 수익증권의 일종이죠. ETF는. 이거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건 이제 파생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냥 뭐 기본적으로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금융투자 상품을 봤는데 조금 전에 투자성이 있어야 된다. 이건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뭔가 여러분들이 왜 정권이나 왜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죠?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파생상품은 특히 이것도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소비할 목적으로 뭔가를 구매를 한다.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별로 시험에 안 나와요. 요 부분은요. 너무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한항공이 원유를 구입하는데 바로 지금 비행기 띄우는데 그거를 쓰기 위해서 사왔다. 그거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죠. 바로 소비할 목적으로 사왔으니까. 그러나 훗날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리 원유에 대한 계약을 해놓았다. 그러면 이거는 이익을 얻고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했으니까 금융투자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목적이었느냐에 따라서 금융투자 상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은 부동산이라는 실물을 이제 우리가 얻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권리를 얻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옛날 문제인데 요즘은 이게 출제를 잘 안 해요, 사실은. 근데 아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원금 계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회수 예상금액 계산할 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1억을 투자했다. 그럼 이 사람이 1억 5천 더 벌어들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이익이 많이 발생한 건데,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투자를 해가지고 5천만 원 밖에 못 벌어들인다. 그럼 이쪽이 이쪽보다 클 때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걸 우리가 투자성이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하는 건데, 그러면 처음에 투자할 때 판매 수수료 같은 거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 원금 개념에 그 판매 수수료를 넣느냐 이런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순수하게 투자하는 것만 원금이라고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회수할 때 세금도 거기에 부과되고 그 다음에 환매 수수료, 해지 수수료 이런 것들이 부과될 수 있는데 그럼 그거는 이거 회수 예상 금액을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건 또 포함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 여기에 제외해가지고 틀리게 내는 건데 이거는 초창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어요. 요 계산하는 방법. 근데 요즘은 이런 문제는 옛날보다는 출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됐든 기출문제에 있던 거니까 최근 문제는 아니더라도 기출문제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뭐 일단 공부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한 문제로 출제하면은 다른 거를 출제할 수가 없으니까 지문 중에 하나로 이제 이거를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에서 제외되는 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CD, 마이너스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데 우리 입법자들이 보기에는 그게 너무 밋밋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외시켰고 요거는 이제 관리죠. 이제 신탁 중에서 우리가 처분 신탁이 있고 관리 신탁이 있는데 처분 신탁은 그야말로 마이너스의 그 폭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관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거하고 취지가 비슷해요. 마이너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밋밋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탁 옵션인데 스탁 옵션은 상속은 됩니다. 근데 이게 양도가 안 돼요. 유통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투자 상품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는 그냥 여러분들 달달달달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언제나 출제가 되는 그런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정권하고 파생상품을 이제 별도로 보는데, 근데 우리가 이 법규 파트에서는 파생결합 정권이 뭐다, DLS가 뭐다, 그 다음에 옵션이 뭐다, 선도가 뭐다, 선물하고 차이점이 뭐다, 뭐 이런 거는 공부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품 과목에서 다 공부하시는 거죠. 요 법규에서는 그냥 그런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법을 운용할 거냐, 지금 이거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본시장법에는 6가지 종류의 정권이 있다, 이런 겁니다. 요것도 초창기에는 정권의 종류 정도 이제 물어보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이제 어떻게 물어보는 거니까 짝짓기 하는 거 있죠. 자, 투자신탁의 수익권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지분정권의 일종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요거는 수익정권의 일종이다. 굉장히 쉬운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무정권이라는 것은 종이에 채무가 표시된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청구권이 표시된 거고, 지분은 그 사람이 출자한 게 표시된 거 아닙니까? 수익은 수익이죠. 뭐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짝짓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너무너무 쉬운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출제되는 적 거의 없어요. 사실은 요거 빼려다 말았는데, 요거 두 개는 그래도 비교할 만합니다. 특수채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면 여러분들 뭐 생각하시면 됩니까? 뭐 산업은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인이 직접 발행하는 채권을 특수채. 요거는 이제 융통음이죠. 그 시험에는 요거를 기업음을 한다, 요거를 특수채라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게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짝짓기를 하는데 요 채무정권은 그래도 요 내부에서 또다시 출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뭔가니까 요거는 3번은 제끼셔도 되고, 사적인 금전 채권은 요게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은 당연히 유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외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출자는 여기 무한책임사원의 출자 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주권이다, 뭐 신주 인수권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부 이거는 유한 책임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개념이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상법에 회사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명회사라는 거, 합자회사는 여기에 무한책임사원이 반드시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는 100%, 여기는 일부인데 어찌됐든 그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은 여기서 말하는 지분정권이 아니다. 이렇게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출제를 안 하더란 이야기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주권은 뭐 지분정권의 일종이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짝짓기 하면 됩니다. 지방채는 채무정권의 일종이다. 아니면 특수채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직접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런 정도의 개념만 이때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DR은 출제된 적이 없고요. 그냥 국내 DR, 요거는 해외 DR 두 가지가 다 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4번, 5번이죠. 특히 4번은 요거는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새로 등장했기 때문에 공동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개념 자체를 굉장히 잘 물어봐요. 그래서 1번 투자자가 타인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을 기속받는 권리가 표시된 정권을 예를 들면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한다. 혹은 뭐 채무증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2번에 예가 있듯이 쪼개기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소액 분산 투자 그런 거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투자계약증권이다. 정형화되지 않은 뭡니까? 그런 하는 거죠. 그런 거 아시고. 요거는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ELW, ELS, DLS 같은 거 파생을 시켜가지고 외생적 지표 거기에 의해서 결정에 되는 모든 정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포섭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권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외국인이 발행한 거, 이 자본시장법 이전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역외 적용이라 그럽니다. 어찌됐든, 외국인이 발행한 정권도 우리 정권에 포함된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 파생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도 외워야 되죠. 파생을 시키는 기초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본세는 있는데 요거는 출제되기 힘들 거예요. 어찌됐든 옛날에는 요 네 가지에 국한되었거든요. 요 네 가지에. 근데 지금은 이제는 위험에 대한 산출이 가능한 것은 모두 다 가능하다. 그건 자본시장법이 포괄주의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 자연, 환경, 특히 자연에 속하는 위험, 뭐 일본은 그 지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다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말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생상품은 선물, 선도, 옵션, 수화. 뭐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전혀 없죠.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가장 거리가 먼 거. 1번이 바로 정답이죠.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정권이잖아요. 파생상품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2번. 수익증권이 뭐냐?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정권이다. 이거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뭐 당연히 맞는 이야기고요. 그럼 3번. 아까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거 세 가지는 언제라도 출제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 주식 매수 선택권은 아니다. 그 다음에 정권과 파생상품은 무엇 가지고 구분하느냐?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이때까지 기출문제 여기 설명 나오는 기출문제는 최근 3년 동안의 기출문제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가장 최신 문제고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면 틀림없거든요.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책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내가 요 정도로 이제 공부하면 되겠구나. 어떤 그런 감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잡아나가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